고맙습니다. 회장님께서 약속 시간을 10분이나 어기셔서 근데 회장님이니까 특별히 봐드리겠습니다. 다음 분들은 약속을 어기시면 좀 곤란합니다. 다음은 요 한 파트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조연 원장님께서 사랑의 의원의 원장님이십니다. 경력은 꼭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케톤 시기와 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계가 안 보이네요. 제가 그냥 최대한 빨리 끝내야겠네요.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해 주셨고 많이 들으셔가지고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염증 생겨서 스트레스 받고 건강에 안 좋죠, 그죠? 또 근데 너무 머리에 지금 지식이 과부하가 걸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저 이후에 세 분 선생님께서 좋은 강의와 좋은 팁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머리를 쉬게 해드릴 테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의미와 가치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저기 뭐가 보이죠? 글자가 먼저 보이나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등대입니다. 아, 지나가 버렸네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여기 등대가 보이죠? 저희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협회는 원래 거기에 관계된 사람분들이 지식을 많이 충족시켜주고 권익을 보장해주고 그것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원래 목적이죠. 그런데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한테 협회가 어떤 목적으로 서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희들보다도 먼저 당질 제한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사요법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미 삶에 적용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저희가 등대가 되겠다는 이유는 그분들이 이 웰빙이라는 바다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조그마한 배가 돼가지고 힘들어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최첨단 배를 타고 가면서 등대가 필요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분들한테 다 등대가 필요한 이유는요. 저기 불빛이 정말 진리구나라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죠. 저희들이 등대가 정말 화려한 건물은 아니겠지만 그런 가치가 될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이런 표정들을 많이 만나셨나요?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보, 제가 오늘 살을 빼기 위해서 저탄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인들이 남편들이 이런 반응 많이 보이죠.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런 표정들 많이 보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질병을 앓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을 잘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실 때도 혹시 이런 표정 지으시지 않나요? 또 의사 선생님들은 포커페이스가 뛰어나시거든요. 이런 표정 안 지으시고 지긋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거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눈빛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바로 fear입니다. 두려움이죠. 공포. 우리는 낯선 것을 대하게 될 때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야 되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공포를 대처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영어 쓰지 말라 했는데 계속 영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첫 번째는 뭘까요? Forget everything and run. 그냥 다 잊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됩니다. 그 저탄고지 하면은 몸 망친다는데 해가 된다는데 아이고 하지 말자. 그냥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두 번째를 택했다고 봅니다. Face everything and rise. 직면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서보자. 그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시기가 진짜 뭔지 알고 싶고 공부해보고 찾아보시고 저희들도 정말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닌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Face everything 그리고 rise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느꼈던 두려움이 뭐죠?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고지혈증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문제가 될 거다. 또 얘기하죠. 고산혈증, 요산이 올라가서 콩팥이 다 망가질 거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등대가 되면서 첫 번째 제가 또 하고 싶은 공포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암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1980년대까지 지방하고 암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이야기들이 가장 보편화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역학조사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지방 섭취율이 증가할수록 암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학조사를 보게 되니까 지방 많이 먹으면 당연히 많이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많은 연구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논문을 보면요. 2001년도에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방이 문제가 되니까 지방을 많이 먹으면 정말 사망률이 올라가는지 찾아본 거죠.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연구와 무작위 대조 실험에서 지방 섭취량하고 유방암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험 논문을 하게 됩니다. 2006년도 자마지라는 것이 되게 유명한 그 논문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이 유방암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저지방을 먹게 했을 때 유방암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예 실험 논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실험에서도 실패합니다. 저지방 식단을 했던 분들과 그냥 일반식을 했던 분들 사이에서는 유방암의 발병률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대규모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실험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미국 은퇴자 협회와 함께 실험한 논문인데요. 지방이 폐경 후 여성들에게 유방암을 발생할 수 있는 약한 근거가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제시합니다. 하지만 논문을 잘 살펴보면은 전체 지방량의 섭취량과 유방암은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장암과의 관계인데요. 2006년도 또 똑같은 자마지에 실렸던 아까 두 번째 했던 여성 실험이거든요. 그 실험에서도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자꾸 암의 위험이 된다고 하니 저지방 실험을 다시 해본 겁니다. 저지방 음식을 먹은 여성들이 대장암의 발병률이 올라가는 건가? 이 논문을 했지만 결국 또 실패했습니다. 지방은 암을 유발하거나 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지방 역학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식이 연구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지방을 많이 먹는 분들한테 다른 요인들을 제거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흐르게 되죠. 지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비만이었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가운데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결국 비만이 되는 거죠. 이 비만이 문제가 돼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지방이 암을 유발한다는 오해를 갖고 오게 만든 거죠. 자, 요거는 지방이 비만이 되었을 때 어떤 암들이 많이 생길 수 있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발병률이 높은 겁니다. 유방암, 그다음에 대장암, 난소나 자궁암. 비만이 될수록 이런 암들이 요인은 올라가게 됩니다. 왜 비만이 되면 암의 이런 발병률이 올라가게 되냐면 세 가지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트로겐이죠. 여성들은 폐경 이후가 되면은 지방 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은 정상적으로 난소에 나오는 에스트로겐보다 질이 나쁜 에스트로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자극을 하게 되고 많이 분할을 하는 촉진하는 요인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후 여성하고 유방암의 관계를 아까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비만의 연구에서 보면은 살이 쪄 있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특히 이런 에스트로겐의 영향에 의해서 암의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게 되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것이 되죠. 두 번째 비만이 있을 때 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바로 인슐린하고 성장인자들입니다. 당연히 비만하게 되면은 인슐린과 성장인자들이 자극을 받게 되고 세포 분할을 촉진하고 암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어렵지만 마크로파지, 즉 지방 세포를 이제는 탐식을 하게 됩니다. 잡아먹는 우리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잡아먹으면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즉 물질들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했는데요.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그 효소를 발견하고 그 효소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장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죠. 염증은 암의 주요 원인이 된 겁니다. 즉 에스트로겐, 인슐린, 성장인자 그리고 이 염증들이 암을 유발했던 거죠. 근데 저희들은 지방을 많이 먹으니 비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방이 암과 관계에 있다는 잘못된 의견들을 계속 도출하게 됐던 겁니다. 두 번째 또 요인은 뭐냐면은 육류, 바로 단백질이죠. 2015년도였나요? 좀 쇼킹한 일이 있었죠. 예, 여기를 보시면은 살라미, 소세지, 베이컨을 1군 발암 물질로 이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요로 세 가지를 이제 붉은 고기라고 하죠. 붉은 고기가 이군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절대 고기는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좀 이 1군, 2군 발암 물질을 조금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1군 발암 물질이 뭔지 2군 발암 물질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키가 안 넘어가네. 다음요. 자, 여기가 1군 발암 물질인데요.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가공육이 여기 1군 발암 물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바라보면 뭐죠? 햇빛이 1군 발암 물질입니다. 저희들은 햇빛을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물론 1군 발암 물질에는 담배라든지 폐렴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군 발암 물질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너무 겁을 먹고 이걸 정말 회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2군 발암 물질을 볼까요? 저희들이 발견했던 붉은 고기가 있죠. 근데 그 위에를 보면은 야간 근무 2군 발암 물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죠? 이발사 2군 발암 물질을 들어가 있습니다. 야간에 이발사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조금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암 물질을 한번 바라본 겁니다. IARC가 방금 그 물질들을 발표했던 건데요. 세계보건기구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방금 1군과 2군 발암 물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라온 글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7번째인데요. 붉은 공기는 2군 발암 물질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붉은 살구개의 경우 역학적인 연구에 의한 제한된 증거에 근거하여 붉은 고기를 먹는 것과 결장 진정암을 앓는 사이에는 긍정적인 연관성과 강력한 기계적 증거를 보인다. 무슨 뜻이냐면 제한된 근거 하에서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발표했죠. 이 제한된 근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대리인과 문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대리인과 암에 대한 노출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은 관찰되었지만 관찰에 대한 다른 설명, 즉 기술적으로 기해, 편향되는 혼동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요인이 끼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한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역학적인 연구에서 이런 붉은 고기와 암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밑에를 볼까요? 가공육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었는데 담배, 흡연과 성명과 같은 그런 발암물질과 동등한 위험성을 갖는 겁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1군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똑같이 암을 유발하고 같은 비율로 암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붉은 고기가 가공된 고기를 먹을 위험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가공육은 50g을 먹었을 때 18% 정도의 암이 증가할 수 있다. 붉은 고기를 먹었을 때는 100g당 17% 암이 증가한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또 들어간 거죠. 그럼 암에 걸린 분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이미 가능한 데이터에서는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결론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암이 걸렸더라도 고기를 더 먹는다고 암이 더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결론을 내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먹는 걸 그만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류는 고기를 먹는 것은 건강상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뒤에 또 단서를 달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조금씩 제한은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어도 안전합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1군과 2군 발암물질도 분류가 되면서 너무 육류에 대해서 위험 요인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질의응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논문들을 함께 분석하는 것을 메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논문이 메타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35개의 논문을 분석했고요. 붉은 육류 소비량과 대장암의 연관성을 일반적으로 크기가 약하고 상대적 위험도가 1.5 이하다. 1.5 이상이 됐을 때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좀 유의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암을 발생하는 것은 아직 통계적으로 그렇게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해부학적 위치나 성별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 여성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이야기죠. 여성분들은 육류를 섭취했을 때 암과의 발생률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남성분들한테 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 과연 육류가 정말 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로 식이 요소라든지 행동 요소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미국인들이나 서양인들은 패스트푸드 내지는 다른 식품들을 많이 먹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상류층이라든지 건강을 많이 생각했던 분들은 육류 섭취를 제한하고 패스트푸드도 제한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많은 거죠.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분들이 육류 섭취나 패스트푸드 나머지 음식들 또한 건강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학제의 문제들이 배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그렇게 지방과 육류 섭취가 암을 유발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육류를 섭취할 때 일정 부분이라도 암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국제암연구소에서도 그 원인은 모르겠다입니다. 물론 조제를 하는 경우 발암 물질이 생길 수도 있다. 또는 다른 성분들이 변성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최현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바이오시스가 뭐냐면은 장내 세균총의 변화입니다. 암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대장암의 환자들은 이런 박테리아의 변형들이 많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의 변화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육류 섭취라든지 다른 식이 섭취가 가능해졌을 때 다른 발암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균종들이 종양 발달과 관련이 있고 대장암을 억제하는 균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암을 발생하는 것에 많은 유산균들이라든지 유익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는 좋지 못한 균들이 그 암의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육류 섭취나 지방의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하나가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그겁니다. 콜레스테롤처럼 우리 육류 섭취와 지방 섭취가 정말 암을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요. 반면 그렇다면 우리 저탄수화물 고지방 시기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케톤 시기가 그럼 오히려 암을 치료할 수도 있는가?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해보고자 합니다. 예쁜 그림이죠. 네. 가운데 보이는 게 핵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 정보들이 들어있죠. 대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에 대한 것은 어쩌면 처음에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오토 와버그 박사님인데요. 1920년도에 미토콘드리아의 문제가 암의 발병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1930년대에 그걸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암의 형태를 보이는 조직에서는 산성도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또 저산소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나중에 미토콘드리아의 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왜 이런 형태를 보이는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1930년대부터는 그래서 암의 발생률과 암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핵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1950년대 이거는 많이 알고 있죠. 네. 왓슨하고 클릭이 유전자의 더블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관심이 유전자에 집중되게 됩니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암을 발생하거나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에 모든 관심과 집중이 되죠. 미국에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많은 연구들과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게놈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요. 유전자를 분석해서 암을 치료해야겠다는 많은 치료 연구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약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진짜 적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유전자를 실험했을 때 실패하고 있다면 정말 적은 다시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죠. 여기 유전자 변이라든지 유전자의
문제점이 암이 원인이라는 것은 암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암의 조직에서는 모든 유전자 변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암의 세포는 특히 유전자가 더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연변이들이 거의 많게는 대장암에서는 11,000개 정도의 변이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암은 분명히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질병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매번 같은 유형의 암을 유병하는 돌연변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BRCA1이나 BRCA2처럼 어떤 특정 유방암과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암 환자에서 많이 유발되지 모든 환자한테 유발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전자의 변이가 뭔가 다른 거와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인데요. 암세포의 유전자를 변형된 유전자를 정상세포에 이식을 한 이후에 암으로 변형이 되는지를 본 겁니다. 그런데 24가지 중에서 2가지만 암으로 갔고 대부분 암으로 변형이 되지 못했습니다. 즉 유전자가 문제가 있다면 그 이식된 유전자가 세포를 변성을 해서 암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실험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다시 미토콘드리아로 옮긴다. 세이프리드 교수님이 이 와버그 이론을 재조명하게 됩니다. 책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암은 대사질환이다. 그래서 암은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에 대한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토콘드리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시 작년 2016년에 대한 그 뉴욕 타임즈의 기사인데요. 오토 와버그 이론의 이후부터 그래서 대사 질환으로 암을 치료하는 지금까지의 계보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대사 질환으로 암을 바라보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실험하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봤습니다. 종양세포질이란 건 뭐냐면은 암세포가 미토콘드리아가 변형이 되어 있는 암세포에다가 정상세포의 핵을 주입을 하더라도 97% 종양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이 DNA가 정상이고 미토콘드리아가 변형이 된 세포는 동물에 주입했을 때 암으로 변형이 되더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보냐면은 정상 세포에다가 종양 핵을 주입했지만 종양 세포의 속도가 떨어져 버렸다. 2가지를 계속 비유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하고 DNA. DNA 변성이 있는 것을 세포에다 주입해 보았지만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세포는 암의 성정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DNA가 더 중요할까? 미토콘드리아가 더 중요할까? 이 개념부터 암의 치료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와버그 효과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포는 산소가 있든 없든지 간에 대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소가 있게 되면은 이 포도당을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꼭 산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한 36개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요. 이 전 단계에서 2개가 있어서 총 38개의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포도당을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젖산을 생산하는 당 분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면 젖산이 많이 생기면서 근육이 아프죠.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산소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젖산을 생산하는 당 분해 작용을 훨씬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오토 와버그 박사님이 연구를 해봤을 때 산성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산소증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암은 왜 이렇게 변형이 되어버렸을까요? 미토콘드리아가 변형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적응하는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 패스웨이를 피해서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산화인산화 과정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아까 얘기했던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는 아까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산소 독성이 생기게 됩니다. 암은 산소 독성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또 젖산 발효를 많이 하게 될 때는 탄소가 많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암이 성장할 수 있는 탄소 당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산소 독성으로부터 회피하려는 과정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어렵게 갈게요. 제가 시작을 해놓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릴렉스 해볼까요? 암세포에는 이런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암을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패스웨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당분해 작용입니다. 당분해 작용을 많이 촉진하게 되고 거기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패스웨이를 자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인슐린과 인슐린 성장 인자입니다. 즉 우리가 케톤 시기를 하면서 인슐린을 억제해주면서 비만 치료를 하고 당뇨를 치료하는 것처럼 암에서도 똑같은 거죠. 암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이 인슐린 수용체의 자극과 인슐린 성장 인자의 자극이 암을 성장하고 증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탄수화물을 제한해주고 여기서는 단백질 제한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암세포는 포도당이 없을 때는 사실은 글루타민도 아미노산의 일부도 에너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제한하는 식사, 거기에 플러스 칼로리를 제한해주는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인슐린과 인슐린 성장 인자를 억제하게 되고 암이 증식하고 성장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가게 되느냐? 바로 당분의 작용은 억제하게 되고 오히려 케톤을 많이 만들어서 성장을 억제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하는 케톤 시기가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처음에 우리 가졌던 두려움, 오히려 암을 키우는 건 아니야? 암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을 치료하는 데 좋은 식이요법이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 근거들을 논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동물 실험이라든지 간단한 인체 실험밖에 없긴 합니다. 29개의 동물 논문을 리뷰를 해봤는데 칼로리를 제한식하고 케톤식을 해주니 종양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입니다. 케톤 시기를 적용했을 때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고 보통 음식 재료로 케톤증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일부 뇌종양 치료에서 효과가 있었다. 요거는 임상 실험이었죠. 또한 진행성 암 환자들,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들한테 케톤 시기를 적용했을 때 삶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혈액 검사상으로도 호전이 되는 걸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케톤 시기를 기존 암 치료하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 산소 독성을 많이 만들어내는 치료입니다. 암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어느 순간 항암 치료가 듣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케톤식을 해주게 되면 산소 독성에 대한 민감도를 많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비타민 C 메가요법입니다. 요즘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죠. 비타민 C 치료가 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비타민 C도 마찬가지로 산소 독성으로 암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비타민 C는 SVCT라는 것은 뭐냐면 비타민 C가 들어가는 특별한 수용체입니다. GLUT는 뭐냐면 포도당이 들어가는 수용체입니다. 포도당이 들어가는 수용체는 비타민 C도 포도당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서 우리가 포도당을 많이 제한해 준다면 그 수용체를 통해서 비타민 C가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하는 비타민 C 치료 효과를 좀 더 증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고압산소 치료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쥐에다가 암을 유발을 시켰고요. 케토제닉 다이어트 했을 때 이렇게 줄어드는 걸 봅니다. 이 쥐는 고압산소 치료와 함께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같이 했을 때 훨씬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보게 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또는 대체요법을 하고 있는 비타민 C 치료의 모두의 공이 효과를 줄 수 있고 치료 방법으로 대체하기에 충분한 식이요법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케톤 시기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이 보통 서양인들이 했던 식사요법이죠.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보다는 사실은 더 지방의 함량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케톤식은 지방의 함량을 75%, 탄수화물 5%에서 20% 정도. 물론 차이의 비율은 있겠지만 이 정도 되는 것을 케톤식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암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암의 치료 형식으로 올리고자 한다면 지방을 거의 9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5에서 2%, 그다음에 단백질도 5에서 한 8% 정도.
이 정도까지 비율을 올리게 됩니다. 지방 비율을 좀 많이 올리게 되는 거죠. GK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복 혈당과 케톤 수치를 가지고 내가 치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공복 혈당은 뭐 측정해 보시면 알겠지만 110, 120, 당뇨 환자 180, 190 이렇게 수치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케톤을 또 혈당으로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의 비율이 1.0 또는 그 이하가 됐을 때는 암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좋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때 주의할 때가 뭐냐면은 글루코스 양이 미리몰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10, 120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입니다. 그래서 미리몰로 환산할 때는 18로 나눠야 되죠.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은 공복 혈당이 90인분이고 케톤이 3이 나왔다. 그러면 90 나누기 18은 5. 그래서 5에 3을 다시 넣으면 GK 인덱스는 1.67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닥터 세이프리드 박사님은 혈당을 55에서 65 정도까지 케톤을 4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암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GK를 꼭 암 환자가 아닌 다른 분들한테 적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3 이하로 되는 것은 암 환자 치료나 간질환 이런 치료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에서 6 정도의 인덱스는 비만, 당뇨, 인슐린 저항성 이 정도의 형태에 적용해 볼 수 있고 이게 중등도의 케톤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6에서 9 정도는 조금 낮은 케톤 시기라고 보고 건강한 상태 유지, 체중 조절, 그 다음에 체중 조절 감량된 걸 유지하는 정도. 물론 이 인덱스가 철저하게 꼭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해볼 때 한 번씩 유추해 보거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 환자인 경우에 어떻게 케톤식을 적용해 볼까? 처음에는 이것도 세이프리드 박사님이 제안하신 겁니다. 치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급속하게 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3일에서 5일까지. 3일 이상이 되면 케톤 수치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3일에서 5일까지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물론 탄수화물로 인한 금단 증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탄수화물을 12g 이하로 제한하고 단백질은 이상 체중당 0.8에서 1.2 정도 곱한 양을 먹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GK 인덱스 1 이하가 되려면 몇 주 이상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칼로리를 유지하는 건데요. 우리가 GK 인덱스로 목표 수치에 도달하고 난다면은 그 칼로리만큼 복용을 하는 겁니다. 처음 권장량은 각자 기초 대사량의 30% 정도. 그러니까 즉 70%의 용량에 맞추는 겁니다. 30%를 낮추는 거죠.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인바디 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해 줄 수 있지만 혼자 만약에 집에서 하시게 된다면 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표준 체중당 곱하기 25에서 30 정도가 섭취하는 표준 칼로리가 되겠죠. 거기에 70% 정도. 첫 번째 얘기하는 뭐 육체 활동이 거의 없는 분들이 가정주부나 집에서 생활하시거나 좌식 활동을 하는 분들이 해당될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활동, 그다음에 육체 활동이 많은 분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칼로리를 계산해보고 그 칼로리에만큼 적응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암 치료 케톤식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저희는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암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면 분명히 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수술 전에 케톤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면 뒤로 다시 돌려주세요. 혈관 신생을 줄일 수 있고요. 염증을 줄일 수 있고 암의 크기 등을 줄여서 수술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악액질은 뭐냐면은 말기 암 환자들이죠. 암이 많이 진행이 돼서 이미 체중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고 영양 생태가 많이 결핍한 분들은 칼로리를 제한하는 이런 케톤식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암의 성장이 억제하는 것에 제한은 되겠지만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고 공급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다한 운동은 당신생과 젖산 생성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뛰는 것보다는 걷는 운동이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암 환자들한테는요.
그다음에 칼로리 제한과 케톤식을 단독만으로는 암을 완전히 사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거 약장수는 아니거든요. 암세포의 변이 줄기세포 이론이 있는데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암의 조직에는 줄기세포들이 있고 그 줄기세포는 지방마저도 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케톤식을 해서 탄수화물을 억제를 하면은 암이 다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오토 와버그 이펙트가 암 환자들 경우에 60에서 80%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20-30%에는 아직 그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치료적 케톤식이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관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혼자서 하시기는 힘들고요. 당뇨 환자라든지 또는 다른 대사성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암 환자분들은 혼자서 집에서 케톤식이를 적용하시지 말고 꼭 선생님들과 의논하시고 치료를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암 환자가 암이 치료가 되고 보존적인 치료를 할 경우 그때도 똑같이 90%의 지방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부터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우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되려면 많은 파이토케밀과가 영양 성분들이 다 같이 공급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올라가는 저탄수 고지방 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케톤 시기로 암 환자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있던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 암 수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분은 수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또한 장이 막혀 있어서 시기를 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케톤 시기를 적용하기가 더 좀 쉬웠고요. 그 다음에 지방 영양제를 보충해주면서 지질 상태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암 표시자 수치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 이 시기를 접하게 된 것도 작년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한마디에 많이 열광 같은 환호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답답했던 거죠. 그렇지만 저는 처음에 이 시기를 접하게 된 것은 사실 암 환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비타민 치료도 하고 다른 보완요법들도 해주고 있지만 치료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에 식이요법이 뭔가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접하게 됐고요.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김준영 선생님께서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더 찾아가고 있고요. 제가 케톤 시기를 하게 된 게 바로 암 환자들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고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지만 절대 이것이 100%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것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거죠. 어떤 분들은 고탄 저지를 하는 것이 몸에 안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지켜보았지만 이것이 정말 많은 효과를 줄 수 있고 특히 현대인의 대사성 질환 마지막 암의 질환에 있어서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될 거고 더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